요 슬라이드부터 강의할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리뷰하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펜티움 4는 우리가 배웠던 그 X86 인텔의 32빗 인텔 아키텍처의 다섯 번째 마이크로 아키텍처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80386 1세대고 파이프라인 되어 있지 않았고, 80486 최초의 파이프라인 X86 프로세서라고 했죠. 그게 2세대. 그 다음에 펜티움 2개의 명령식 병렬로 처리하는 슈퍼스케일러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3세대. 그 다음에 펜티움 프로, 펜티움 2, 펜티움 3는 이름은 달라도 같은 다 4세대. 3개의 명령을 슈퍼스케일러, 하지만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 명령어의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명령이 막혀 있으면은 뒤에 명령이 먼저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오버헤드는 한 10%에서 15%, 성능은 30%에서 40%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지금 여기 나온 펜티움 4는 X86의 5세대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펜티움 프로랑 마찬가지로 3웨이 슈퍼 스케일러인데 파이프라인의 단계 수가 펜티움 프로의 10단계에서 얘는 20 스테이지, 20단계의 3 이슈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정으로 했을 때 클락 속도를 여기 보면 한 40%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한 명령어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배웠듯이 20단계로 나눠서 처리하니까 한 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0단계에서 20단계면은 파이프라인의 클락 스피드는 2배로 더 빨라질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단계를 많이 쪼갠다고 균등하게 자르기도 어렵고 중간에 또 오버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40% 정도 클락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같은 공정을 썼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은 0.13 마이크론 프로세스. 우리가 공정 기술의 척도는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니멈 피처 사이즈. 얘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 게이트, 이 낸드 게이트들은 실제로 피지컬 디자인으로 보면 이렇게 막대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탈, 폴리실리콘, 디퓨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대 형태로 2차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여러 레이어로 3차원으로 적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 기술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그 선폭을 얇게 하느냐. 그 선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람다예요. 람다. 그걸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하고, 보통 여기서 선폭은 1람다짜리는 없고 되게 2람다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람다가 가장 적은 거고, 선폭의 길이가 되는 표준 람다가 0.13 마이크론 미터니까 0.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로 치면 130 나노 공정인 거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CPU 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공정 기술은 저게 이제 CPU 공정은 저기 이제 앞서 있는 거고. 그래서 집적한 트랜지스터의 수는 5,500만 개. 우리가 CPU 칩은 다 뭐라 그랬죠? 우리 컴퓨터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시스템. 결국 다 낸드 게이트예요. AND와 NOT인데 우리가 유니버셜 게이트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낸드 게이트의 컬렉션으로 볼 수 있죠. 이 안에 다 낸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랑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주는 와이어들. 그 신호들은 다 뭐예요?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0과 1의 신호를 처리하는 거고, 아까 2인풋 낸드 게이트에 들어간 트랜지스터가 몇 개였죠? 우리 그림 봤죠?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필요해요. 2인풋 낸드 게이트에. 그럼 5,500만 개의 트랜지스터인데 우리가 2인풋 낸드 게이트를 가정하면 나누기 4 하면 게이트 수가 나오겠죠. 약 5,600만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1,400만 개의 2인풋 낸드 게이트들로 구성된 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로지컬하게 보면 그냥 트랜지스터 수는 5,500만 개이고 게이트로 하면 2인풋 낸드 게이트를 가정하면 약 1,400만 개의 낸드 게이트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메모리 다. 메모리는 뭐라 그랬죠? 메모리도 다 우리가 여러분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배운 래치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낸드 게이트 2개면 래치 만들 수 있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메모리 여기 들어있는 캐시며 뭐 레지스터며 이게 다 메모리 스테이트들인데 그 역시 다 낸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낸드 게이트의 컬렉션이고 전력 소모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전력 소모가 보통 CPU 칩의 최대 맥시멈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150W를 넘지 않아요. 150W가 넘어가면 발열 문제 때문에 칩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우리 보통은 여기 이제 패키지 위에 있고 그 안에 팬이 돌아가죠. 에어쿨링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면 물로 쿨링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거는 슈퍼컴퓨터에 사용이 돼. 슈퍼컴퓨터. 너무 비싸고 시스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0W, CPU가 한 100W 정도의 파워를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한 82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그 20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의 각 스테이지에서 하는 일을 원 클락 사이클에 하죠. 그 스테이지를 결정하는 클락 사이클 타임이 3.2 GHz면 3.2 곱하기 10의 9승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초당. 그러면 0.3 나노세컨드가 좀 넘겠죠. 그렇죠? 그 정도가 사이클 타임이 되는 거고 핀 그리드 어레이라는 것은 여기 요 CPU 칩 다이는 요 안에 조그맣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패드들의 그 I/O 신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걸 둘러싼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의 이름이 핀 그리드 어레이인데 왜 핀 그리드 어레이냐? 그 밑에 핀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약 478개의 핀으로 되어 있어서 마더보드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데이터 입출력, 뭐 주소 그런 시그널 핀들, 그 다음에 파워를 공급하는 VDD 그라운드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딱 478개의 핀으로 구성된 PGA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 설명을 보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대략 이제 새로운 칩 이게 뭐 펜티움 4도 있지만 요즘에 애플도 A8, A9, A10 뭐 이렇게 칩들이 나오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략적인 성능이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니까. 여러분 전기전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컴퓨터 공학 전공이에요. 자, 성능은 이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 CPU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 벤치마크 스윗들이 바뀐다고 했죠. 그 전에 봤던 게 스펙 95고 얘는 스펙 2000을 썼어요. 왜냐? 2000년도에 새로 CPU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집합을 다시 정의했기 때문에 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스펙 95는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머신, 그때는 스팍스테이션 10인데 그때 성능을 1로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는 또 100을 사용했어요. 1로 했다 100으로 또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100을 사용한 이유는 소수점 이하, 뭐 1점 몇 이게 싫어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끊으니까 100으로 하면 정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00을 사용했는데 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성능이고 여기 I 스펙, F 스펙이라는 거, 요 I는 인티저 스펙 벤치마크. 즉, 인티저 벤치마크는 뭐라고 그랬죠? PC용 애플리케이션. F 스펙은 뭐죠? 플로팅 포인트 벤치마크는 서버용 애플리케이션들의 벤치마크예요. 왜냐? 서버용 애플리케이션들은 부동소수점 여러분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실수 연산이 많거든요. 부동소수점 연산이 많아서 걔들을 그냥 부동소수점 벤치마크라고 하고 PC용 애플리케이션은 인티저 벤치마크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PC 응용을 돌리면은 PC용 여러분이 보통 개인용 PC에서 돌리는 애플리케이션들에는 약 12배 이 레퍼런스 머신에 비해서 얘는 서버용 워크스테이션인데 걔보다 12배 정도 성능이 빠른 거고 부동소수점, 즉 서버용 애플리케이션은 약 12.5배 정도 빠른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은 어디 나와 있나?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죽었나? 여기 스펙 2000 있죠? 2000에 보면 인티저에는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뭐 그누시 컴파일러, 펄이라고 뭐 스크립트 하는 스트링 프로세싱, 뭐 컴프레션 하는 거, 뭐 바둑 게임 뭐 이런 것들이 PC용으로는 들어있고 여기는
뉴메리칼 뭐 상대성 계산하는 거 주로 부동산 수점 연산이 많은 서버용에 많이 돌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거에서의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죠? 레퍼런스 머신에서 실제 측정, 실행 시간을 다 측정한 다음에 실제 펜티움 4의 성능을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얘가 1초였는데 얘가 0.5초면 아까 기준이 100이니까 200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1200이라는 것은 한 12배 정도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0MHz 속도가 느린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오래된 서버용 칩인데 그 칩에 비해서 12배 정도의 PC 성능 또 서버 성능을 가지고 있다. 클락 스피드가 40% 빠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파이프라인의 단계가 펜티움 프로 그전 세대보다 펜티움 3는 펜티움 프로랑 같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10단계 파이프라인에서 20단계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2배로 늘었는데 실제 클락은 한 40% 성능이 더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클락 스피드는 40% 올랐는데 IPC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지표가 하나는 클락 스피드고 또 하나는 IPC야. 클락 스피드는 여러분은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클락이 더 무조건 빠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클락이 더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니라 IPC라는 건 클락당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느냐. 왜냐하면 같은 클락에서 더 많은 명령어를 병렬로 처리하면 성능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 IPC는 펜티움 3, 즉 그전 4세대 펜티움 프로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에는 미리 예측해서 실행해요. 명령어들이 있으면 파이프라인은 원래 386은 하나씩 처리했죠. 완전히 머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음 명령을 처리했는데 파이프라인 설계는 어떻게 돼요? 하나 명령어 패치하고 그 다음 단계 디코드 들어가면 다음 명령이 패치되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기계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 C나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명령어의 순서를 바꾸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어요. if then else, 예를 들어 for loop 하면 순서가 막 바뀌죠. 펑션 콜, 프로시저 콜. 근데 그러면 그 실제 브랜치 명령이라는데 그 순서를 바꾼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야 다음 명령을 패치하게 되죠. 그러면 너무 느려요. 파이프라인이 멈추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리 브랜치가 언제 발생할 거고 어느 쪽으로 브랜치 할 건지 프로세서가 다 예측해서 예측 실행을 하는데 그거를 보통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가만히 또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리니까 병렬로 이리 갈 거 하고 플로우를 쭉 가서 미리 명령을 갖다다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우고 다시 잘못된 데부터 다시 패치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명령이 더 많아지겠죠? 짧을 때보다. 그래서 IPC가 좀 떨어진 거예요. 왜냐? 파이프라인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잘못됐을 때 취소돼야 될 명령 수가 많아지거든. 알겠죠? 대충 뒤에서 우리가 다 조금씩 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파이프라인이 깊다라는 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많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보통 폭과 깊이로 얘기하는데 뎁스는 뭐냐? 스테이지 수가 아까 펜티움은 5단계, 펜티움 프로는 10단계니까 깊어졌죠. 펜티움 4는 20단계 더 깊어졌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또 와이드한 거는 아까 486은 하나씩, 펜티움은 2개씩, 펜티움 프로나 펜티움 3는 3개씩, 여러분의 지금 i7은 4개씩, 애플의 AA 칩에 들어가 있는 ARM은 6개씩, 인텔의 서버용 칩 아이테니움은 12개씩 처리해요. 그 와이드하죠. 넓고 깊을수록 성능이 증가해요. 근데 이제 오버헤드가 따르지. 넓을 때, 깊을 때. 넓은 거는 IPC랑 관련이 있는 거고, 왜냐? 한 사이클에 몇 개를 처리하느냐. 깊은 거는 클락 스피드랑 관련이 있죠.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다 따라오지 못할 텐데 아마 조금씩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우리가 천천히 공부할 거니까. 정 궁금하면 질문. 오케이? 그래서 3 issue라는 것은 사이클당 3개의 명령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issue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3-way 슈퍼스케일러 이런 구조. 사이클당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프로세서를 슈퍼스케일러라고 해요. 슈퍼스케일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들은 다 슈퍼스케일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것들은 하나씩. 그런 건 슈퍼가 아니라 그냥 스케일러 프로세서 하나씩 처리하는 걸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설명했죠. 전에. 앞에 막혀 있으면 뒷차가 먼저 가는 거야. 우리 뭐 결혼할 때 언니가 못하고 있으면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있죠. 그럼 비슷한 거야. 그러면 성능이 조금 복잡해. 왜? 또 대기할 때 대기 장소가 있어야 돼. 명령을 드리니까. 그러면 코스트 오버헤드는 한 10% 정도 증가하는데 성능은 30% 이상 증가하니까 복잡한 설계지만 성능은 더 좋아지죠. 같은 공정에서. 그래서 고성능 프로세서는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펜티움 4에 최초로 들어간 멀티 스레딩 기술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CPU는 일반적으로 CPU는 하나가 있고 얘가 뭐 초당 수백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로는 얘가 병렬로 여러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싱, 멀티태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 마이크로세컨드는 파워포인트 하다가 1 마이크로세컨드는 웹브라우저 하다가 1 마이크로세컨드는 뭐 다른 거 메신저 하다가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워낙 빨리 하니까 여러분은 동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 한순간에 한 클락에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서예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펜티움 4부터 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 일반적으로는 멀티 스레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스레드랑 다른 개념이에요. 혹시 여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많이 한 친구는 프로세스니 스레드니 이런 걸 쓸 텐데 그 스레드랑 여기서 얘기한 스레드는 다른 개념이에요. 스레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 아직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IT로 성공하고 싶으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운영체제에 여러분이 스레드를 배울 텐데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보면은 이 브라우저에 이렇게 윈도우가 여러 개 열 수 있죠. 계속하면은 하나의 브라우저. 그거를 프로세스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스레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 개념도 잘 모르니까 프로세스로 하는 것보다 스레드로 하는 게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개념이고 그 스레드랑은 다른 거고 여기서 얘기한 스레드는 이제는 펜티움 4부터는 PC에서 한 사이클에 아까 3개씩 명령을 처리하죠. 하나는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온 거고 2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뭐 요즘 뭐지? 그 구글 거 크롬에서 가져온 거. 한 번에 동시에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현재 실행하는 명령의 주소를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레지스터가 1개가 아니라 2개. 그래서 한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나의 태스크를 또 다른 프로그램 카운터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멀티 스레딩 그거를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i7들도 다 하이퍼 스레딩이 들어있고 항상 한 클락에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요. 서버용 칩 스팍으로 가면 한 클락에 8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요. 알겠죠?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퍼 스레딩. 캐시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프로세서 안에 있는 메모리인데 우리가 메모리를 크게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 빼고 그건 IO나 마찬가지니까 다 램인데 SRAM과 D램으로 나눈다고 했죠. D램은 뭐예요? 메인 메모리만 D램이야. 여러분 메모리 카드, DIMM 카드. CPU 안에 있는 이런 메모리, 캐시나 이거는 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SRAM. 왜? 여기 다 낸드 게이트야. D램 빼놓고 CPU 칩은 다 낸드 게이트예요. SRAM도 다 낸드 게이트. 오케이? 그래서 SRAM 형태로 된 메모리인데 이 캐시란 건 뭐예요? 메모리가 멀리 있으니까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나 데이터를 패치하죠. CPU가. CPU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라는 순서를 가진 기계 명령어들의 시퀀스고 걔를 처음 명령부터 차례대로 프로세서 안으로 패치해서 디코딩하고 명령어가 시키는 작업을 실행하고 머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한 번 가져올 때 캐시를 쓰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을 가져오고 한 번 가져온 명령을 버리는 게 아니라 루프를 돌면 계속 그 명령을 또 실행하게 되죠. 그때마다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캐시 안에 저장했다가 이미 가져와 있는 거면 재활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캐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CPU 칩에서 명령어나 데이터를 캐시에서 발견할 확률이 99%야. 왜? 한 번은 다 가져왔었어. 처음만 미스가 일어나고. 그럼 미스가 발생할 확률은 한 1%도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입출력이 적어지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안에 걸 재활용하고 빨라지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캐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캐시를 하나만 썼다가 캐시 작은 거 하나 썼다가 메모리가 점점 느려진 거야. CPU는 점점 빨라지고. 과거는 메모리가 CPU랑 거의 비슷했는데 메모리가 옛날에는 뭐 저기 그 슈퍼마켓 동네 슈퍼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거의 인천까지 간 거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캐시를 넣어요. 캐시라는 게 뭐야? 여러분 라면 살 때 어디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 가면 라면 살 때 라면 한 개 안 사오죠. 한 번에 박스로 사오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번 산 거 거기 또 먹죠. 한 개씩 사오면 어떻게 돼? 그때마다 멀리 가게 되죠. 캐시도 비슷한 거야. 가져와서 집에서 보관하는 거야. 그게 캐시다. 근데 캐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라면 살 때 라면이 맨 처음에 슈퍼마켓까지 가요? 편의점에서 일단 보고 가까운데 조금 살 때는 많이 살 때는 어떻게 가요? 슈퍼마켓에서 가고 디스크 같은 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LA나 이런 데서는 배로 실어 오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그런 게 이제 하드디스크가 없었어요. 단계로 되어 있고 캐시가 단계로 되어 있다. 근데 메모리가 멀어졌다는 게 물리적 거리를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메모리로 가려면 CPU 안에서 있는 캐시를 뒤져보고 여기 없으면 자세히 얘기하면 어렵지만 하여튼 그 시스템 버스라고 해서 그 칩셋을 연결하는 놀스브리지 칩셋을 연결하는 걸로 가고 칩셋에서 메모리 주소로 바꿔준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서 가져오는데 한마디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그리고 여기 뒤에 I/O로 가면 속도가 느려. 버스나 이런 게 CPU 클락에 비해 훨씬 느리니까 한 번 버스 트랜잭션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CPU가. 알겠죠?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한 번 가져오려면 요즘에 프로세서에는 보통 한 200사이클, 한 400사이클 그렇게 걸려. 옛날엔 그게 몇 사이클 안 걸렸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퍼스트 레벨 캐시로 이게 인스트럭션 캐시인데 이 트레이스 캐시는 여러분은 안 배울 거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배우는데 인스트럭션 캐시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구조고 90년대 중반 학계에서 낸 아이디어가 실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 캐시니 이 멀티 스레딩은 다 아카데믹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CPU 칩에 실제 상용화된 기술들이에요. 질문. 하이퍼 스레딩,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을 도입한 이유가요. 슈퍼스칼라에서 동시에 3개나 그런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프로그램에서 4개를 다 안 쓰고 한 2개만 쓰면 자원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인트로덕션이니까 조금씩 맛만 보여주면 우리 슈퍼 스레딩에 대해서 멀티 스레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대학원 주제인데 3개씩 병렬로 처리하려면 3웨이 슈퍼 스케일러를 만들려면 fetch하고 디코드하고 리드하죠. 인풋을 읽잖아. 실행할 때는 3개의 종류가 얘가 다 인티저 연산일 수도 있고 부동소수점 연산일 수도 있고 3개가 다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티저 ALU 3개, 플로팅 포인트 유닛도 3개, 메모리로 가는 포트도 3개,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명령이라서 걔들은 또 따로 처리하고 그런 것도 3개. 그러면 실제 3개지만 백엔드라고 해서 뒤에 처리하는 익스큐션 유닛의 수는 많아져요. 오케이? 이게 프론엔드는 네로하고 백엔드는 와이드 해야 되는데 3개씩 처리하려고 하는데 3개가 독립적일 땐 3개 처리하는데 지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어떤 때는 바로 뒤에 명령을 딥해놓다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처리하죠. 그럼 12개 정도 백엔드의 익스큐션 유닛들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보내면 11개 놀고 있잖아. 그러면 리소스는 많은데 유틸라이제이션 떨어지죠. 그 결국은 칩 면의 성능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하나는 파워포인트에서 하나는
크롬에서 가져오면 얘는 하나밖에 이슈할 수 없어. 다른 거 2개 이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유틸라이제이션도 올라가고 한 프로그램의 성능은 안 올라가지만 여러 프로그램, 스루풋, 처리하는 사이클장 처리하는 명령 수는 많아지니까 여러분의 체감 성능은 빨라지죠. 그렇죠? 둘 동시에 다 처리하니까 어차피. 이해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게 멀티스레딩이에요. 뭘 또? 그러면 저희 3이슈 20스테이지 아웃오더의 하이퍼스레딩이면은 3이슈의 20스테이지 하는 거가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 3이슈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을 2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 개 두면 또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겠지. 하나만 두면 다 사용 못하니까 2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패치 들어가고 이 파이프라인을 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 어셈블리 보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다가 두 개 같이 만드는 게 슈퍼스케일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는 소나타 만들고 하나는 그랜저를 같이 만드는 거야. 소나타랑 그랜저 공정이 비슷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략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캐시가 있는데 여기에 인스트럭션 캐시, 여기 데이터 캐시고 여기에 세컨드 레벨 캐시, 그다음에 요거는 칩 바깥에 있는 서드 레벨 캐시. 그래서 보통 요즘의 프로세서도 캐시가 3단계, 최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고. 요건 아까 시스템 버스 얘기했죠. 메모리로 가려면 어떻게 돼? CPU 칩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하고, 시스템 버스의 데이터 폭이 64빗 버스예요. 데이터가 한 번에 8바이트씩 전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800MHz 시스템 버스인데 아까 8바이트씩 전송하면 800MHz란 말은 초당 800 곱하기 10의 6승번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마다 8바이트 곱하기 8을 하니까 곱하기 8 하면 6.4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오죠. 그 맥시멈 그 시스템 버스에서 데이터나 명령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초당 6.4 기가바이트를 처리하는데, 그 용량을 보통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해요. 밴드위스란 뭐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여기서 버스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느냐. CPU가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이 메모리로 가는 이 시스템 버스의 밴드위스가 작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틀렉이 돼서 결국은 CPU가 아무리 빠르도 메모리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CPU 성능을 올리려면 이 시스템 버스 밴드위스도 같이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이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닦아놨는데 천안부터 대전까지는 2차선이야. 딴 데는 다 8차선, 16차선 광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뭐 해도 거기 그게 바틀렉이 돼서 성능은 그게 맥시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의미에서의 밴드위스고 그래서 펜티움 3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시스템 버스 밴드위스가 약 한 6배 빨라졌다. 그런 뜻이고, 이 쿼드 펌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여러분한테 뭐 맛만 보여주면, 이제 와이어들이 있죠. 낸드 게이트와 낸드 게이트를 연결해주는 와이어들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데이터나 주소를 교환하는 와이어들이 있겠죠. 이걸 인터커넥이라고 그래요. 칩과 칩을 연결해 주잖아. 마더보드는 이미 다 와이어드 그려져 있는 거고. 그 와이어들이 있는데 와이어들의 구성 디자인이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주소를 보내면 D램 액세스 할 때 어떻게 해? 어드레스 라인 하나가 D램 뒷 모듈에는 메모리 칩이 앞에 8개, 뒤에 8개, 16개가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쫙 드라이브해. 그러면 내 와이어로 내가 주소 하나를 딱 보내면 앞에 칩 8개, 뒤에 칩 8개, 16개의 칩을 다 드라이브 해야 되죠? 드라이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드라이브 한다는 건 내가 여기 차징하는 거니까 얘가 로드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자회로나 이런 거 배우면 알겠지. 그러면 한 번 드라이브 하려면 달려있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오래 걸리겠죠? 한 번 들어올리려면 힘들잖아, 차징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 이걸 버스 구조라고 해요. 하나의 와이어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버스 구조라고 해요. 그게 이 시스템 버스예요. 과거는 CPU 속도도 느렸으니까 버스 속도도 뭐 상당히 빨랐고 이게 밸런스가 됐는데 CPU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버스는 상대적으로 점점 느려진 거고, 이게 여러 개가 달려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800MHz 시스템 버스라고 이 사람들이 광고는 하지만 실제 이 버스의 클락 스피드는 200MHz고 펜티움 4 CPU 클락 스피드에 비해서 훨씬 느리죠. 16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200MHz인데
그거 가지고는 8바이트 실어나르면 200메가 곱하기 8하면 1.6GB 세컨드면 펜티움 4의 성능을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쿼드 펌핑이라는 것은 뭐냐? 한 신호를 와이어를 통해서 버스를 쭉 보낼 때 그 신호가 전달하기 전에 계속 보내는 거야. 한 클락에 4번씩. 한 드라이브 하면서 파가 이렇게 가잖아. 할 때 더블 펌핑은 한 파가 중간쯤 갈 때 다음 파를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비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 비슷하죠. 그런 기술, 쿼드 펌핑을 써서 최대 그 전송 밴드위스를 4배로 증가시킨 거예요. 쿼드라는 것은 한 번에 한 클락에 4번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가도 성능이 이제 안 나오니까 최근에 i7에는 저런 버스 구조가 다 없어지고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한 번에 한 와이어에 얘가 드라이브 할 때 하나만 드라이브해. 그럼 16개 드라이브 할 때 어떻게? 얘가 얘 드라이브하고 얘가 얘 드라이브하고. 그럼 드라이브 할 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거를 포인트 인터커넥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요즘에 마더보드나 PC 스펙에 보면 세타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디스크용 포인트 커넥션이에요. 시리얼 ATA인데 그게 포인트 인터커넥이고 PCI 익스프레스 들어봤죠? 어? PCI 익스프레스는 이런 게 다 포인트 형태의 인터커넥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야만 성능을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맛만 보고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칠게요. 요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80년대 중반, 여기 그림에 보면 86년부터 2003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1년에 약 52%의 고속 성장 기간이 있었죠. 저 때가 컴퓨터의 성능이 무어의 법칙을 거의 따라간 거예요. 원래 무어의 법칙이 뭐라 그랬죠? IC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년 반에 2배, 3년에 4배씩. 컴퓨터 성능에서는 컴퓨터 한 사람들한테는 컴퓨터의 성능이 1년 반에 2배씩, 3년에 4배씩. 그렇죠? 그래서 10년이면 뭐라 그랬죠? 100배라고 그랬죠? 20년이면 10,000배. 1년 반에 2배를 우리가 1년으로 스케일하면 약 59%인데 59%는 좀 안 되고 55% 정도 되죠? 거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Y축을 보면 10, 100, 1000만 익스포넨셜하게 성능이 증가하죠? 익스포넨셜하게 성능이 증가해 왔는데 이 8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갑자기 25%, 연 25% 성장해서 성능이 빨라지게 된 게 기본적인 원인은 아까 이 책의 저자인 존 헤네시, 데이비 패터슨 분의 리스크 아키텍처. 명령어 셋을 간단하게 디자인해야 CPU 설계도 간단해지고 효율이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리스크 하면서 그때 슈퍼스케일러나 이런 연구가 되면서 RPC를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되면서 성능이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보통 사이클당 여러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가 우리가 인스트럭션 per 사이클 IPC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 ILP라고 해요.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것도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뭐 대학원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쪽이 이슈 위스야. 이슈 위스는 뭐야? 486 하나씩, 펜티움 2개씩, 펜티움 프로 3개, i7 4개, 요즘에 암 6개. 그러면 원래 이슈 위스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하면 리니어하게 성능이 이렇게 증가하면 좋죠. 아이디얼하게는 여기 예를 들어 뭐 4, 8 하면 그 다음 16까지 있으면 이렇게 증가하면 좋잖아. 성능이. 근데 실제 성능 어떻게 돼? 이게 아이디얼 스피드업. 이게 실제 리얼 스피드업. 이게 이슈 위스를 한 번에 여러 개 처리해봤자 성능이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해. 실제로는 오버헤드가 많이 크거든. 그리고 파이프라인 각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슈 위스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사이클 타임이 늘어나고 성능이 그렇게 안 나와. 그럼 성능은 세츄레이션 되죠. 근데 하드웨어 복잡성은 이렇게 돼. 보통 하드웨어 복잡성, 하드웨어 컴플렉시티는
EC with IW의 제곱에 비례하고 스피드업은 이상적인 경우 리니어하고 실제는 스피드업은 스퀘어 루트도 안 돼. less than. 그럼 어떻게 돼? EC with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하드웨어만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파워 소모도 굉장히 많아져. 갭이 커지니까 이걸 뭐라고 해? diminishing return. 복잡하게 그렇게 EC with를 크게 해봤자 성능은 찔끔 증가하고 하드웨어는 막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점점 커지고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걸로는 승산이 없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TLP라고 해서 아까 ILP는 뭐냐?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사이클당 처리되는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자. 즉 얘는 뭐예요? IPC를 올리자 이거죠.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잖아.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프로세서 설계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갔어요? TLP. TLP는 뭐예요? 스레드. 우리가 프로세서에서 얘기하는 스레드는 태스크,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스레드 레벨 패러렐리즘. 그래서 요즘에 프로세서 칩들은 뭐예요? 멀티코어죠? 칩 안에 하나의 코어를 복잡하게 설계해봤자 성능이 별로 증가 안 하고 괜히 크기만 커져. 뜨거워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성능을 가진 코어를, CPU를 여러 개를 두는 거죠? 코어를 여러 개 둬요. 멀티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방향이 멀티코어. CPU 복잡하게 설계해봤자 성능이 안 늘어가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간단한 코어를 여러 개를 두면 걔가 각각 다른 태스크를 실행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스루풋은 올라가겠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멀티 스레딩. 한 코어 안에서도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방향, 그걸 이제 우리가 스레드 레벨 패러렐리즘이라고 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서의 이 성능이란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했을 때의 성능이에요. 자, 우리가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코어를 쓰면은 프로그램 하나의 성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걔는 영향이 없어. 코어 하나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나눠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코어 하나에서 처리하니까 걔는 멀티 스레딩 한다, 멀티 코어 한다고 성능은 더 별로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싱글 프로그램 성능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됐지만 요즘에 어떻게 돼요? 이 TLP에서 실제 여러분이 체감 성능은 아직도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처리하니까. 서버용 칩은 스팍 같은 경우는 코어가 16개, 각 코어 안에서 A2A 멀티스레딩 하니까 사이클당 128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해요. 서버용. 그러니까 어디 원격으로 클라우드에서 작업 돌리는 128개 태스크가 CPU 하나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의 성능은 안 증가하지만 실제 서버 성능은 굉장히 올라간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을 TLP라고 한다. 얘는 단일 프로그램의 성능이 더 이상 무의 법칙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츄레이션 됐지만 스루풋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TLP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겠죠. 쟤도 연속적인 모든 게 너무 스케일 되면 세츄레이션 되고 디미니싱 리턴 하니까. 오케이? 자, 요거는 2000년대 초반이고 요즘에 플러스 요건 2010년, 이것도 벌써 거의 10년이 가까이고 있는데 요즘에 플러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으니까 i7을 보면 공정은 32 나노 프로세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세 선폭의 최소 단위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다. 훨씬 이제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될 수 있겠죠. 파워 소모는 130W. 아까 거보다는 전력 소모가 많고 전력 소모가 많으면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다이 크기, 칩의 크기는 이게 239mm 스퀘어니까 보통 칩의 크기가 1cm by 2cm예요. 여러분 손톱 크기보다 조금 더 커. 239mm 스퀘어.
그리고 요즘에 트랜지스터 카운트는 10억 개가 넘고 요즘에 뭐 최근 거는 한 4 빌리언, 5 빌리언 그래요. 트랜지스터 수가. 이 정도로 집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락 스피드는 별로 안 빨라졌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X86이 아니라 얘는 X86 프로세서예요. 이 펜티움 4는 이건 X86이야. 그러니까 32비 프로세서고 요즘 거는 64비 프로세서. 그럼 요즘도 X86이라는 뭐라고 하냐? 요즘의 프로세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X86-64. X86 과거의 IA32 명령어는 동일해. 근데 데이터 크기는 다 64비트로 확정돼 있어요. 이 데이터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전에 정의했죠? 워드. 워드가 이 i7은 64비트 에디션, 서브트랙션,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을 하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 연산의 단위가 64비트. 근데 X86이랑은 좀 다르죠. 명령 같더라도 데이터 크기가 확정돼 있으니까 걔를 X86-64라고 불러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 i7 칩 안에는 6개의 코어, 과거 CPU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각 코어에서는 아까 하이퍼 스레딩에서 2개의 태스크를 동시 실행한다고 그랬죠? 6 곱하기 2 하니까 실제로는 이 CPU 칩이 초당 1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 실행하는 거예요. 한 코어에서 2개씩 6개 동시 처리하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 이제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스펙은 CPU 2006 벤치마크를 2006년에 새로 만들었고, 그때 울트라 스팍 전에 같은 그 비슷한 프로세서 성능을 이번에 1로 카운트했을 때의 성능이니까 인티저는 과거 이 머신에 비해서 PC용 성능은 약 159배 빠르고, 그 다음에 서버용 성능은 약 103배 빠르다. 엄청 빠르죠? 과거 펜티움 4에 비해서도 한 10배 이상, 10배 정도 빨라졌죠? 이렇게 빨라졌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세부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펜티움 4나 펜티움 프로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얘는 새로 설계했어. 2006년에, 이게 펜티움 4 같이 완전히 슈퍼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많으면 클락 스피드는 올릴 수 있지만 발열 문제가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펜티움 프로 10단계는 좀 적어. 그래서 나온 게 펜티움 프로, P6라는 게 펜티움 프로예요. 이게 4세대. 펜티움 프로를 기준으로 새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었어. 그래서 4 이슈, 아까 IPC를 좀 증가시킨 거죠. 4 이슈, 14 스테이지 아웃 오브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때의 프로세서 마이크로 아키텍처 설계는 멀티코어랑 파워 소모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파워 소모를 줄이는데 초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에요. 이때 2006년에 이제 새로 나와서 이것도 벌써 2006년 1세대 마이크로 아키텍처, 코어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나오고, 현재 가장 최근의 세대는 아는 사람? 8세대? 자네는? 9세대. 가장 최근 건 9세대까지 나왔어요. 조금씩 바꾸면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때마다 공정도 좀 바뀌고, 그런 설계로 되어 있고, 3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얘는 뭐, 이 앞에 것들은 노트북이나 작은 용, 얘는 PC용, 얘는 서버용. 지원 칩은 내부 세부 구조는 똑같아. 하지만 서버용이라, 안에 이제 서버를 위한 서포트, 뭐, 어드레스 라인도 더 많고,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질 수 있게, 그 다음에 멀티코어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서버용은 더 비싸요. 훨씬. 서버용을 지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펜티움 4 시절에도 서버용은 지온 칩이라고 같은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CPU 칩에 지온이라고 돼 있어. 이거 서버용 칩이 들어있구나. 서버용 칩은 보통 1000불을 넘어요. PC용은 한 200불. 서버용은 뭐 1000불, 2000불. 요즘에 i7 말고 가장 최근에는 i9이라고 더 고성 하이엔드 버전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프로세서가 멀티코어가 최대 18개 들어갈 수 있고 서버용이고, 그런 칩 가격은 한 2000불 해요. 2000불. 여기는 이제 캐시 얘기고,
이 메모리 컨트롤러는 뭐냐? 그 전에 우리가 펜티움 4 시절에 메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CPU 칩에서 시스템 버스로 가서 칩셋 중에 칩셋이 두 개인데 하나는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노스 브릿지. 칩셋의 역할이 칩과 칩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브릿지라고 그래요. 노스 브릿지. 밑에 있는 걸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노스 브릿지 칩셋으로 가서 거기서 메모리 카드로 연결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메모리가 느리냐고 했는데 이 친구 좋잖아. 예. 노스 브릿지 가서 그다음에 메모리 칩으로 가니까 이렇게 단계 거쳐가니까 산 넘고 물 건너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느린 거야. 그래서 요즘에 i7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저 칩셋으로 가지 않고 CPU가 직접 메모리 카드, 딩 카드를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과거에는 칩셋 안에 있었는데 컨트롤러가 CPU 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의 CPU 칩에서 메모리 카드 3개를 동시에 채널이 3개가 있어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 컨트롤러로 되어 있고 밴드위스 전에 6.4인데 한 4배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도 훨씬 빨라지고 그러면 메모리로 가는 버스가 따로 있고 I/O 쪽으로 가는 버스가 따로 있죠. 인터커넥이. 그래서 칩의 핀수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핀수도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 CPU에서 메모리 쪽으로 가는 인터커넥이 있고 저 칩셋이랑 I/O 쪽으로 가는 버스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빨라졌죠. 직접 컨트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그 CPU 안으로 메모리가 들어온 거면은 그게 캐시 메모리가 CPU 안에 메모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CPU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메모리 제어하는 로직이 들어와 있다. 과거는 메모리 제어하는 로직이 노스 브릿지 칩셋에 있었어요. 얘는 요청하면 칩셋이 얘가 보낸 주소를 메모리 주소로 바꿔서 얘를 제어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메모리 제어하는 로직이 CPU 칩 안에 있고 역시 지금도 메모리 카드는 딤 카드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CPU가 직접 제어하는 거지. 알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인터커넥들이 다 과거 버스 구조에서 포인트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야만 속도가 나오니까. 저기 그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게 메모리 주소로거든요. 메모리 주소인데 이제 뒤에 다 배우겠지만 메모리 CPU 안에는 주소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버추얼 어드레스, 하나는 피지컬 어드레스. 버추얼 어드레스는 뭐냐? 뭐 너무 많은 게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캐치할 수 있으면 캐치해봐요. 나중에 다 한 번씩 배울 거야. 버추얼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의 주소야. 프로그램의 주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주소 혹은 프로그램의 주소. 메모리란 뭐라 그랬죠?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명령어나 데이터가 다 프로그램의 주소거든. 피지컬 어드레스는 D램의 주소. 둘이 달라요. 둘이 달라. 그래서 36비트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것은 저걸로 D램을 어드레싱 하는 거고 D램도 바이트 어레이니까 36비트고 한 비트가 바이트 하나마다 주소를 하나씩 가지니까 2의 36승 바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 CPU가 어드레스 할 수 있는 D램의 최대 용량은 2의 36승 바이트니까 몇 바이트? 64기가바이트. 이 이상 못 가죠, 이 칩은. 그러면 이 칩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요즘의 i7은 같은 i7이라도 이것도 확장돼 있을 거예요. 서버용은 더 많이, 어드레스가 더 많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버추얼 메모리 배울 때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 버추얼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의 주소다. 피지컬 어드레스는 D램의 주소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D램. D램의 주소다. 자, 여러분 질문이 많아서 아마 조금 늦긴 한데 2017년 요 i7이 이제 요 1세대가 나온 후에 7세대까지 나온 거고 공정은 2017년에 14나노. 지금 9세대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아직도 인텔은 14나노에 머물러 있어요. 삼성은 벌써 10나노 밑으로 내려가고 애플도 벌써 7나노. 애플의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도 쓰는데 인텔 공정이 복잡해요. CPU가 설계가 복잡해서 메모리는 그냥 레귤러 하자. 어레이 셀들이 그냥 어레이로 쫙 바둑판처럼 깔려져 있으니까 공정이 간단해.
그냥 파고 공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데다 연필 같은 데다 뭐 이렇게 새기는 거 있잖아. 그런 게 공정인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이렇게 막 색칠도 하고 뭐 새기기도 하고 뭐 이런 공정이지. 근데 이거를 이 인텔 프로세서들은 인텔은 이게 서포트해야 될 칩셋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CPU 자체가 복잡해요. 항상 인텔 CPU는 다른 CPU에 비해서 한 20% 정도 오버헤드가 더 크다고요. 공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직도 9세대이지만 아직도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고 아마 다음번 10세대에 아마 10나노로 바뀔 거예요. 근데 10나노로 가려면 가지. 근데 10나노 가는 것보다 14나노가 더 자기네 보기에는 유리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텔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14나노 공정이고 클락 스피드 3.8GHz인데 가장 최근 거 i9 같은 경우는 14나노 공정이고 9세대고 클락 스피드는 최대 5GHz까지 되고 코어 수는 18개까지 집적돼 있다. 이게 이제 최근인데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요게 웨이퍼예요, 웨이퍼.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요. 웨이퍼 한 장이. 그렇죠? 저게 이제 크리스탈 실리콘이에요. 크리스탈 실리콘이고 여기다가 이제 공정을 해서 파고 뭐 도핑 입히고 뭐 그다음에 빗으로 째가지고 패터닝하고 이런 게 이제 공정인데 이런 걸 해서 이 설계가 아까 그 막대 형태로 설계되면 그 형태대로 이제 공정을 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칩들이 이렇게 요 네모난 조각들이 하나의 칩이고 그 칩을 다이라고 그래요. 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텔 코어 i7의 그 12인치 웨이퍼 300mm 30cm짜리 웨이퍼에서 요걸 쫙 쪼개면 100% 일드 이 중에 디펙트 결함이 하나도 없을 때 최대 280개의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i7 한 200불 치면 얼마야 저게? 280 곱하기 20불 하면 얼마지? 2800 56,000불인가? 그 정도 되나? 웨이퍼 한 장이? 그쵸? 56,000불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서버용이면 곱하기 또 한 10 정도 하면 돼. 56만 불 정도 하는 게 서버용은 웨이퍼 한 장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 네모가 다 안 만들어지죠? 이건 그냥 해놓고 이거 다 버리는 거야. 그건 못 살려. 응? 그리고 지금 100% 일드인데 100% 일드는 불가능하고 인텔은 일드가 상당히 높아요. 95% 뭐 96% 이렇게 상당히 높고 저쪽 서버용 회사들 그런 IBM이나 이런 데는 일드가 여기보다 떨어져요. 그 대신 비싸게 파니까. 그리고 요 네모난 거 하나를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i7 칩 다이 포토고 거기에 보면 CPU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있고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칩 안에 있죠. 들어와 있는 거고 요 코어들이 또 이 서드 레벨 캐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6개짜리 i7이고 i9 같은 경우는 이 코어가 18개까지 나온 칩도 있다. 비싸게 팔겠죠, 되게.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아주 좋겠죠. 컴퓨터의 성능을 수식으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국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실행 시간이 그 컴퓨터의 성능이에요. 물론 어플리케이션마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걔가 성능의 척도는 실행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행 시간을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umber of execution은 뭐냐? 한 프로그램에 있는 총 실행돼야 할 명령어의 수. 한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명령어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루프가 뭐 1000만 번 돌라고 그랬다 그러면 명령어 스태틱하게 명령어는 얼마 안 돼도 1000만 번 하니까 실제 실행해야 될 다이나믹 인스트럭션 카운트는 굉장히 많죠. 실행해야 될 이건 다이나믹 인스트럭션 카운트를 말하는 거예요. 총 실행해야 될 명령어의 수 곱하기 얘는 명령어당 몇 사이클이 걸리느냐. 요거를 이제 내가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당 명령어, 그다음에 명령어당 몇 클럭 사이클이 필요로 하느냐. CPI.
이거에 여기 IPC죠? IPC. 그래서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몇 클락 사이클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한 클락 사이클에 몇 초냐? 요걸 세 개를 곱해보면 어떻게 돼? 인스트럭션 지어지고 클락 사이클당 초니까 걸어지고 다 곱하면 요건 상세돼서 한 프로그램 하는데 몇 초 걸렸냐 이거거든. 세 개를 풀어 식으로 나타나면 그냥 몇 초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초 걸렸느냐. 그거를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 총 명령어의 수 곱하기 명령어당 필요한 클락 사이클 수 곱하기 클락 사이클당 클락 사이클 타임을 곱하면 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초가 나와요. 이해해요? 이거 이해해야 돼. 그쵸? 그러면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실행 시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러면 프로그램 크기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내가 좀 질문 빨리 하는 감도 있는데. 나중에 질문할게. 나중에 질문할게. 프로그램 크기는 작은 게 좋죠? CPI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지. 무조건 전체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IPC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자, 클락 사이클 타임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클락 사이클 타임의 여기 뭐죠? 클락 스피드야. 그렇잖아. 1 나노세컨드면 클락 스피드는 1 나노세컨드분의 1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GHz야. 그럼 클락 사이클 타임은 작은 게, 클락 스피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 컴퓨터의 성능은 클락 스피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IPC는 크면 클수록 좋고 프로그램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여러분한테 1GHz 동일한 1GHz CPU고 IPC도 같다고 가정해. 하나는 리스크 프로세서, 1GHz 리스크 프로세서고 하나는 1GHz 시스크 프로세서야. 시스크, 복잡한 명령. 한마디로 얘는 X86이고 1GHz X86이고 하나는 1GHz ARM이야. ARM 리스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성능이 좋다고 생각해? 리스크가 좋다는 사람 손. 리스크가 좋다. 시스크가 좋다. 시스크. 이게 바로 선입견이야. 여러분은 리스크가 모던 아키텍처고 요즘에 명령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다 리스크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크가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했잖아. 이제 분석적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해야 돼. 자, 두 개가 다 IPC 같아. 그쵸? 클락 스피드 같아. 1GHz, 1GHz. 그럼 나머지 뭐예요? 프로그램 크기죠? 프로그램 크기 리스크랑 시스크랑 뭐가 더 작아요? 모를 것 같은데. 뭐가 더 작아? 시스크가 작지. 시스크는 명령어 수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으니까 리스크가 3개로 할 거 얘는 웬만한 건 1개로 처리할 수 있거든. 프로그램 크기는 리스크로 하면 보통 뭐 한 40, 50% 더 커져요. 리스크로 하면. 알겠죠? 리스크라고 무조건 좋은 건가? 같은 클락 스피드의 X86이랑 ARM이 있으면 X86이 빠르다고. IPC 같다고 가정하면. 왜? 프로그램 크기가 작으니까. 왜냐? 명령어의 종류도 많고 다양하니까 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할거 얘는 하나하나 2개로 할 게 많거든. 프로그램 크기는 작아지지. 그럼 나머지 IPC랑 클락 스피드가 같다면은 시스크가 더 빨리 끝나죠. 그렇죠? 왜? 프로그램 크기가 작아. 실행해야 될 명령 수가 작으니까.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 클락 스피드만 가지고 또 보면 안 돼. IPC를 봐야 돼. 같은 클락 스피드의 ARM이랑 인베이드 휴대폰에 들어간 ARM이랑 i7 하면 같은 클락 스피드에도 i7이 더 빠를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 크기도 작고 IPC가 되게 높거든. 고성능이니까 PC가 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자, 또 질문을 해봅시다.
자, 펜티움이랑 펜티움 프로 비교해 봅시다. 둘의 프로그램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펜티움하고 펜티움 프로, 얘랑 얘. 같아, 달라? 프로그램 크기. 둘 다 x86이니까 같아요. 프로그램 크기 다르나? 명령 언어가 같은데 프로그램 컴파일해 놓은 같지. 프로그램 크기 둘이 같아. 클락 스피드는 누가 더 빨라요? 얘가 2배 빠르죠? 근데 얘의 성능이 아까 원래 클락 스피드만 고려하면 3.33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6.66쯤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크지? 더 큰 건 왜 더 큰가? 아웃 오브 오더고 얘는 2개씩, 얘는 3개씩. 그러니까 뭐가 더 커졌어요? 한 번에 처리하는. IPC가 커진 거죠, IPC. 오케이? 명령어가 같으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프로그램 크기는 같고, 클락 스피드는 2배 빠르는데 2배 이상으로 성능이 증가했다는 거는 IPC가 그만큼 더 빨라졌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IPC가 얼마만큼 빨라졌나 예측할 수 있죠. 얘랑 비교합시다. 펜티움 3랑 펜티움 4. 펜티움 프로랑 4세대, 펜티움 4 5세대. 클락 스피드 몇 배? 몇 배 빨라졌어요? 200MHz하고 2.8GHz 몇 배 빠져진 거야? 10배 아니지, 14배죠. 그렇죠? 클락 스피드만 보면. 성능은 몇 배? 한 10배밖에 안 되지. 그럼 IPC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떨어진 거지. 아까 뭐라 했어? 펜티움 프로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펜티움 4로 가면서 클락 스피드는 40% 줘야 되고 IPC는 떨어졌다 그랬죠? IPC는 떨어진 거야. 왜? 파이프라인이 더 딥하니까 뭐가 취소될 때 더 많이 캔슬 되니까 IPC는 떨어진 거라. 그렇죠? 무조건 다 IPC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스펙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제3자의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컴퓨터 회사들이 서로 모여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야, 얘들로 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게 하자. 왜냐? 어느 회사가 하면 자기들 유리하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그런 표준적인 벤치마크 수익을 이 사람들이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측정도 다 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CPU 어나운스 하면 그 어나운스 가지고 이 사람들 측정해서 스펙 레이쇼가 다 나와. 이게 성능이 얼마인지. 근데 이제 CPU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스펙 CPU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얘는 그래픽 성능, 얘는 웹에서의 성능 평가하는 벤치마크들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래서 스펙 CPU 2006은 두 개의 벤치마크 스윗이 있는데, 하나는 PC용을 애플리케이션은 C 인티저 2006이라고 하고, 서버용은 플로팅 포인트 2006이라고 하고, PC용으로 1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서버용으로 17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알겠죠? 이렇게 정의되고, 요 보면 스펙 89, 92, 95, 2000, 2006 하면서 바뀌어왔는데, 자, 지난 한 20년간 바뀌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 뭐가 있죠? 한 번도 안 바뀐 거? GCC, GNU C 컴파일러. 여러분, 뭐 C 컴파일러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정해놓은 거니까. 이게 GNU C 컴파일러고, 펄이라는 건 펄 써본 사람. 스크립트 써본 사람, 스크립트. 여러분 무슨 작업할 때 스크립트를 해놓으면 쉘 커맨드 같은 거를 쫙 스크립트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커맨드 치고 기다리고 할 거를 얘가 알아서 배치로 다 돌려놔.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만 보면 돼. 그런 걸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뭐 시뮬레이션 돌릴 때, 아, 저기 서버에 한 50개에다가 다 돌려놓고 데이터 뽑은 걸 다 긁어와서 거기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저장한 다음에 그래프로 다 그려놔서 여러분은 딱 한번 스크립트 해놓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런 걸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스크립트 처리하는 그런 랭귀지 중에 하나가 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컴비네이터리 옵티마이제이션, 이거는 컴프레션 하는 거,
뭐 또 과거 컴프레스다가 B집으로 바뀌었죠. 그거는 바둑 게임, 여기 체스도 있고 XML 파싱도 있고 뭐 여러 비디오 코덱도 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PC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요게 12개, 부동소 수점이 여기 17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레퍼런스 머신에서 요 12개, 17개의 성능을 초로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i7이 새로 나왔으면 12개, 17개의 성능을 다 초로 측정해서 레이셔를 구하죠?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 다음에 그거의 기하 평균으로 스펙 레이셔를 평가한다.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그젬플이에요. 요게 이제 인티저, 그 벤치마크고, 아까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요게 인스트럭션 카운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능 실행 시간을 넘버 오브 인스트럭션 곱하기 CPI 곱하기 클락 사이클 타임 하면 실행 초가 나온다고 그랬죠. 세 컴포넌트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건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하죠. 그 다음에 CPI가 요게 0.6이라는 건 반대로 여기 예를 들어 0.5면 IPC는 2란 얘기예요. 그렇죠? 클락 사이클 타임은 다 같죠. 그러면 요게 실행 시간이고, 요게 2.66GHz i7의 실행 시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기준이 되는 울트라 스파학의 실행 시간이고, 얘를 얘로 나누면 여기 스펙 레이쇼가 나오죠. 어떤 건 190배 빠르고 어떤 건 15배 빠르고 다 하잖아. 근데 이 레이쇼를 다 곱한 다음에 기하 평균에 하면 약 한 25배 빠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스펙 레이쇼다.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 머신의 실행 시간을 타겟 머신에서 실행 시간으로 나눠서 스펙 레이쇼를 구하고 그 레이쇼를 다 곱한 다음에 기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성능 수치로 삼는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A랑 B가 스펙 레이쇼로 보면 컴퓨터 A의 스펙 레이쇼가 1.25 정도 더 빠르다. 그러면 그게 정말 A가 B보다 1.25 더 빠른 거냐? 그러니까 스펙 레이쇼 A하고 스펙 레이쇼 B를 비교해봤더니 1.25라 이 얘기죠? 스펙 레이쇼 A는 뭐예요? 레퍼런스 머신에서의 실행 시간을 A에서의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스펙 레이쇼 B는 레퍼런스 머신에서의 실행 시간을 B에서의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 레퍼런스는 캔슬 되지. 그럼 어떻게 돼? B에서의 실행 시간을 A에서의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거고, 성능이라는 것은 실행 시간의 역이죠. 결국 레이쇼로 표현했더니 둘 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죠. 왜냐?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머신은 상쇄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공정하게 최소한 저 벤치마크 수익에서는 얘가 저보다 몇 배 빠르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을 끝냈고, 오늘 한 5분 남았으니까 인스트럭션 세대 아키텍처를 조금 더 보고, 이게 순서예요. 요거는 이제 머신 랭귀지. 그 다음에 요 까만색으로 표현된 거는 요 파란색은 여러분의 교과서 1번, 첫 번째 교과서, 헤네스 테라스. 까만색으로 된 거는 두 번째 교과서에서 나온 서브젝트.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챕터 1이 인트로덕션의 내용이고, 뭐 내가 강의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내 강의에 없는 부분이 또 거기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챕터 2, 인스트럭션 아키텍처를 책을 미리 좀 예습을 해보고, 요 문제를 풀어서 숙제는 항상 일주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진행해요. 알겠죠?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나오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공부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back to basic이에요. 이제 어려운 거 없어.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이 뭐 산수 배우듯이 이제 배우면 돼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다른 말로 머신 랭귀지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머신 랭귀지. 머신 랭귀지. 그래서 머신 랭귀지를 이해하려면 머신 랭귀지도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죠. 알랑 튜링 시절에는 아마 머신 랭귀지도 바로 프로그래밍 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1과 0으로 코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랑 유사한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개발해 놓고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트랜스레이터를 개발해서 여러분은 C나 자바,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해당하는 머신의 랭귀지로 트랜스레이션을 해줘. 굳이 여러분이 연과 일로 그래서 오늘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프로시저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펑셔널, 그다음에 요즘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패러다임 랭귀지라고 하고, 원래 시초가 된 건 임페러티브 랭귀지. 이게 이제 최초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여러분의 원래 머신 인스트럭션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인스트럭션을 하나 실행하면 머신의 스테이트가 바뀌죠? 머신의 스테이트가 바뀌죠.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문장. 사람의 언어랑 비슷하니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의 스테이트가 바뀌죠. 그래서 스테이트 기반으로 한 스테이트먼트 실행하면 인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트가 바뀌겠죠? 머신의 스테이트가 바뀔 거 아니야? 스테이트 기반의 언어를 우리가 임페러티브 랭귀지라고 해요. 원래.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시저 형태로 묶어서 어떤 작업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프로시저를 하면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를 동시에 쭉 하고 결과만 리턴할 수 있죠. 그 원하는 작업을 프로시저 형태로 묶은 거를 프로시저럴 랭귀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역사를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을 아무렇게나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프로시저 형태로 딱딱 모아놓으면 프로그램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이 프로시저럴 랭귀지고, 프로시저럴 랭귀지의 특성은 뭐냐면 데이터, 변수들도 변수마다 프로시저 안에 사원된 변수들은 그 프로시저 안에 스코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다. 또 블럭이라고 해서 블럭 안에서만 변수가 밸리드 스코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임페러티브 랭귀지의 발전된 형태가 프로시저럴 랭귀지고, 그런 거를 처음에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둘이 다 과거 거고 비슷하니까 보통 프로시저럴 랭귀지를 임페러티브 랭귀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언어가 C예요. C. 내가 파란색으로 마크한 언어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프로그래밍 엑서사이즈를 해봐야 되는 랭귀지. 중요한 언어들. C는 언제 개발됐어요?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플의 iOS의 할아버지 뻘, 모든 OS의 조상이 유닉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OS를 개발할 때 OS 개발용으로 새로 만든 랭귀지가 바로 C예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마 여러분이 1학년 때 C, 파스칼, 포트란 이런 과학 계산용, 요거는 80년대 많이 제한된 교과서적인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는 것은 프로시저럴 랭귀지는 프로시저 형태로 묶어놨죠. 코드만 묶어놓은 건데, 그러지 말고 오브젝트 형태로 묶어놓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으로 보자. 그리고 오브젝트 안에는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같이 있습니다. 코드랑 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오브젝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쉽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그것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하고 거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자바. C++는 C를 이런 스타일로 한 건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C++는 C랑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언어들이 있고 이 프로시저럴 랭귀지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는 다 어떻게 보면 랭귀지 자체가 how를 디스크라이브 어떻게 하라 how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자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설명은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